올해 첫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집중한 말씀보다 어린이들의 삶에 살아가는 베이스 캠프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자기 시대에 맞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 행복한 삶은 행복한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인간관계에 꼭 지켜야 할 황금률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정의 관계에 있든 사회 관계에 있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라. 내가 싫으면 남도 싫다. 그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부부 간에도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입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요즘은 그렇지만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하듯이 자녀에게 화풀이 하고 분풀이 하듯이 하고 그리고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노엽게 해서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하는 일들을 많이 갔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장수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 필요하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행복일까요? 성공일까요? 인생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이란 말을 인간이라고 할 때 사람이자도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Human relationship,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혼자 무인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조차도 혼자서 존재할 수 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관계를 맺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접근과 반응입니다. 접근하면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자극이 오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반응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극은 외부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원한다고 자극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자극도 옵니다. 가만히 잘 운전하고 갔는데 누가 와서 부딪혀서 차를 사고 내기도 하고 합니다. 또 그러나 반응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접근이나 자극이 오면 인간은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에 따라 반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한편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즉 적절하게 반응해야 삶의 방향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고 나아가서 그 질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는 부정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해야만 관계가 바로 서고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엉뚱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 긍정적으로 즉 엉뚱하게 반응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무슨 얘기만 하면 아니라고 못한다고 틀렸다고 그리고 꼬투리 잡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정서적으로 미숙해서 화를 잘 내거나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감정과 상황에 이끌려 부적절한 반응을 하게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과 그로 인한 상처와 문화가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로 인해 상처와 문화로 인해 우리는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채 비슷한 자극이 오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한번 자신을 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극이 내게 오면 화를 내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처가 내 안에 있었었는지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후회하고는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또 욱하고 화를 내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계속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상처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묶고 있는 상처와 문화가 나를 움직여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다시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그런 감정이나 상처의 치료를 주셔서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유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도 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 바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진리이신 그분이 내 삶을 들어와서
내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관계 속에서 생겨졌던 것들을 바로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와도 바른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자극이 와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과 상처와 아픔, 문화를 심어준 사람이 놀라웠게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내 안에 상처와 문화,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상처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한 몸 된다고 얘기할 때 부모를 떠난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가 그동안 살았던 상처와 문화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인생에 주기가 있습니다. 요즘 인생을 30, 30, 30이라고 나누어 생각합니다. 처음 30년은 준비하는 30년입니다. 다음 30년은 준비한 것을 마음껏 펼쳐가는 30년입니다. 마지막 30년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통합하여 멋진 삶의 유산을 자녀들과 사회에 남기고 떠나는 30년입니다. 마지막 30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60, 90에서 100세 세대로 가면서 말이죠. 물론 세 부분 모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30년을 들라고 하면 마지막 30년이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독일 속담처럼 마지막 부분이 풍성해야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 번째 30년이 화려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30년이 초라하고 외롭다면 인생은 허무할 것입니다. 마지막 30년이 아름답기 위해서 중간 30년 동안에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지만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냐, 정확한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처음 30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중간 30년에 지내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마지막 30년대에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처음 30년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여기에 처음 30년에 있는 분도 있고 중간 30년대에 있는 분도 있고 마지막 30년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 30년을 시작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간 30년의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마지막 30년을 준비하여 하며 부모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처음 30년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과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30년의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첫 30년의 배경은 가정과 학교입니다. 우린 자녀를 낳아서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선교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 공부도 하고 이게 사실은 처음 30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40대까지도 가지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칩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처음 30년의 배경은 가정과 학교입니다. 두 번째 30년은 가정과 사회입니다. 직장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 대개 30년 이후죠. 마지막 30년은 가정과 사회입니다. 우리 활동 무대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사회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항상 있습니다. 가정이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날 어떤 등산하고 올 때는 그냥 갔다 오면 되지만 때로는 여러 날 어떤 등산하려고 하면 히말라야를 등산한다 할 때는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그리고
오늘은 어떤 봉을, 내일은 어떤 봉우리를, 그 다음에 어떤 봉우리 갔다가 다시 오고 여기서부터 모든 걸 지원하는데, 그런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인생에서 가정입니다. 어릴 때든지 중년이 되었든지 노년이 되었든지 가정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학교 생활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직장 생활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생활도 건강합니다. 첫 30년은 부모와 함께 살았던 30년입니다. 두 번째 30년은 자녀를 낳고 살았던 30년입니다. 마지막 30년은 자녀를 떠나보내고 부부가 함께 남아있는 30년입니다. 첫 30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30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30년은 부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30년을 앞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펼쳐나가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부부가 관계가 어려워지면 베이스 캠프가 흔들리게 되고, 그럴 경우에 제2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21세기를 가리켜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특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도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너도 옳고 다 같이 옳다. 서로 각각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혼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가정을 깨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성적인 욕구나 충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아무리 동성애법을 해서 이런 설교를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두셨는데 혼자 사는 게 아름답지 못해서 아내를 만들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는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가장 클라이맥스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대로 교회가 되어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거꾸로도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하면 가정들이 혼란해지는 경우도 봅니다. 서로 연관관계에 있어요. 사탄은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 공동체를 선악 공동체로 바꾸려고 합니다. 생명 공동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음으로 갑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부부간에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자꾸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은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죠. 이 중에 국민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제도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리고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사회로 내보내야 합니다. 인간은 한 개인으로 태어나지만 반드시 사회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 언어와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을 사회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와 가정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우지만 가정을 중요해서 바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최근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가 많은 것 봅니다. 여기에 가정의 붕괴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어린 시절의 분노, 이것이 범죄의 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사회적인 범죄 뒤에는 언제나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 뛰어난 개인은 많지만 훌륭한 사회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회성의 결여, 곧 가정의 붕괴가 빚어낸 엄청난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정은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잃어버린 작전과 전술은 성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습관을 형성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가, 아이들이 3살까지 사이에 인간이 살아갈 기본적인 틀이 잡혀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린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을 잘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교원을 보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육적으로도 이 3살 때 이전에 어떤 방향으로 그를 잡아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쩌면 3살 때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살 때까지 우리 환경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관계 속에 사람은 기본적인 신뢰를 배우며 대인관계에 주춧돌을 놓게 됩니다. 감정 반응의 패턴도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가정은 삶의 고향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삶의 고향인 가정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문제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붕괴의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 아버지들이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시키는데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인생의 베이스 캠프이자 국가 심장인 가정을 돌보는 데는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남편들은, 남자 아버지들은 돈 벌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가정을 돌보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도 질도 떨어지고 사회적인 혼란도 가정시키는 그런 어려움을 빚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지도자이고 CEO이고 책임자입니다. 동물 세계와 인간 세계가 다른 것은, 동물 세계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저 아버지는 잉태하고 떠나가면 엄마 동물이 다 낳아서 알아서 그냥 키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테판 볼드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아버지의 직업윤리, 아버지의 삶의 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에 대한 기억 등이 자녀의 삶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father factor, 아버지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내 삶의 중요한 요소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에 받은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울입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세울 때 본을 삼는 심리학적 거울이라고 합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여는 창이며 세상을 만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제 아버지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정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 붕괴의 원인은 무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부모가 자녀를 잘 모르고 자녀가 부모를 모르고 형제간에도 서로 잘 모르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준비를 합니다. 이번 토요일도 2가정이나 우리 교인들이 결혼합니다. 결혼 준비 잘하냐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건 결혼식 준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모른 채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기에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사랑한다는 감정만 가지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만 가지고 결혼하기 때문에 혼인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결혼한다고 와서 말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주례해달라고 할 때 긴 시간 결혼식장에서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초점은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하지 막상 살고 보면 차이점이 있다, 다르다, 그걸 극복해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걸 모르면, 남자와 여자 차이를 모르면 갈등이 많이 생겨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 붕괴의 원인은 이기심입니다. 결혼해서 상대방의 덕을 좀 보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고를 때도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주겠다는 것보다 받으려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심이 많아서 나중심이에요. 종종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폭발하는 문제입니다. 넷째, 가정 붕괴의 원인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궁극적으로 생명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안 싸우겠다고 하더라도 적군이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안 싸우겠다는데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싸우고 싶은데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을 늘 노립니다. 교회를 노립니다. 그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가족에 헌신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더글라스 테프트라고 하는 코카콜라 회장이 어느 해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공 5개를 돌리는 저글링 게임과 같다. 여러분 서커스 같은 데 보면 공 하나 던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잡는 그 저글링 하는 거 있죠. 5개를 굴린다는 거예요. 이 공들은 일, 가족, 친구, 건강, 영혼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공 중에 고무로 된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 4개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된 것은 떨어뜨릴지라도 다시 뛰어오르기 때문에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된 공은 떨어뜨리면 깨지거나 상처가 나고 원상복귀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무로 된 것은 일이라고 하는 공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대부분의 남편들이 일이라는 공은 절대 안 놓치려고 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을 너무 쉽게 바로 고무로 된 공이라고 생각하고 떨어뜨린다는 것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 가족은 잘 된다. 뒷전이라는 것이 항상.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가족 안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족에는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입니다. 그럼 아버님, 어머님들이 섭섭해할 겁니다. 이런 자식 낳아줬더니 지 와이프밖에 모른다고. 예, 와이프밖에 모르고 복 빠졌어도 괜찮습니다.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몸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딸 하나 기껏 키웠더니 남편한테 폭 빠져가지고 그게 잘하는 겁니다. 권사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 있어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거기서 모든 게 진행돼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부부 일심동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남편들은 부모님에게도 초점을 많이 둬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에서 이 남편은 부모를 사랑하는데 마치 며느리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거꾸로 또 아내들은 자식만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뒷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비성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내는 남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시부모도 행복해지고 남편이 행복해야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중심의 효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중심의 효도가 되면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습니다. 한이 남습니다. 아내의 분노가 흐르게 되고 그 분노가 대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한 3년 동안은 아내들이 아기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그러나 아이가 한 3살쯤 넘어가고 나면 다시 충분한 사랑을 그때까지 쏟아진 후에는 이제 우선순위를 다시 아내는 남편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부는 부모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가정의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부부의 평화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또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자녀들의 아버지인 남편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사랑과 존중과 배려, 권위, 이것이야말로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지적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지적 능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 맺는 능력이 85% 성공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며 배려할 줄 알고 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 탁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부부간에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해요. 그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보여주지 않게 자녀들은 보고 자라면서 거기서 평안해지고 관계를 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0년에는 부부만 남습니다. 부부는 연인이지만 친구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가장 허물없는 친구가 부부입니다. 노년이 되어서 우리 말에 서로 등허리 긁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효자손이 더 훨씬 더 등허리를 잘 긁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등허리 긁어주는 사람, 서로 말동무가 되어주는 사람, 추운 겨울날 함께 거리를 걸어주는 사람, 바로 아내요 달래자인 것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둘째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갈등하고 헤어지면서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성격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성격 차이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조금 풀어주십시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 속에 아내를 꽉 가두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 대부분의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남녀 공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격입니다.
성격이 좋아서 배우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에 관련된 진실 중에 새빨간 말 중에 하나는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성격이 잘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맞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에요. 나하고 달라요. 근데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가져서 요철처럼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꽉 맞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저는 문과인데 우리 집사람은 이과예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생선을 좋아해요. 저는 그냥 막 늘어놓고 사는데 우리 집사람은 탁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달라요. 맞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똑같으면 오히려 더 못 산다고 그러죠. 왜? 똑같은 게 어느 날 부딪히면 못 살아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서로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인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고 하는 것과도 관계됩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남자는 내가 남자라는 것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뇌 사진을 찍는데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고 합니다. 반응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특징은 공격적인 성향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공격적인 전쟁놀이를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관계적인 소꿉놀이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아들 5에 아들만 5 있는 집에 자랐고 우리 집사람은 아들 3에 외동딸이라고 그랬습니다. 딸을 낳고 싶어서 기도했는데도 이름도 줘놨는데 안수진. 그런데 수진이가 우리 집에 없습니다. 우리 조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만 늘 낳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첫 번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2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우더니 어느 날 자기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왜?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큰 딸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는 짜짜짜짜짜 아빠보다 짜짜짜짜 이걸 해요. 그런데 아들은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손녀딸은 얘기도 잘하고 애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손자는 어린데도 하면 끝이에요. 네. 남자와 여자는 애들 때부터 달라요. 그렇죠? 저는 딸을 안 키워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누이가 없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고도 처음에는 여자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했어요. 남자 쓰는 소개만 잘해서 말이죠. 이 교회 생활 같은 데서 남자만 있는 집은 여자를 좀 알고 여자만 있는 집은 남자를 좀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성취지향적인데 목표지향적인데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고 과거지향적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남자에게는 남성 호르몬들이 줄어들고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서로 성향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고 외로워지는 반면에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많고 더 활발해지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중년 이후에 정년퇴직 이후에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던 남자들이 직장을 나오게 되면 정체성의 혼돈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치 물을 떠난 그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현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체성에 대한 이해하는 차이도 있습니다. 남자는 성취지향적이라면 여자는 관계지향적입니다. 성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남자는 시각지향적이라면 여자는 청각지향적이고 촉각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사랑의 코드의 차이도 있습니다. 남자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때 사랑을 느끼지만 여자는 잘 돌봐주고 배려해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친밀감을 느끼는 차이도 있습니다. 영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그리고 성적인 친밀감에서 말입니다. 대화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인체로 비유하면 동맥과 같은데 일반적으로 대학 안에서 남자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내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그래서 당연하지. 그거 왜 물어봐? 그거 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여자들은 자꾸 얘기도 해주고 하는 걸 원하는 남자들은 당연한 거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 때는 벽창호인데 남자들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의사소통하는데도 대화는 듣고 말하고 성장해 가는데 잘 들어줘야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짹짹거리고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십시오. 다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또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말할 수 있는 것 들어주는 거 필요해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학에서 상담자가 중요한 문제 가져온 사람이 가져오면요, 우린 답을 주려고 하는데 답 주지 말고 그냥 얘기하는 거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지만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부부가 저를 청해놓고 부인이 작심하고 목사님 앞에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진짜 못할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 집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잘 살더라고요. 이유가 보니까 뭐냐면 부인이 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쌓였는데 못했는데 목사님 앞에서야 뭐 욱박 지르거나 소리 지르거나 때리거나 못할 테니까 목사님 앞에 놓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속이 풀렸고 남편도 우리 와이프가 저런 문제를 쌓여 있었구나 라는 걸 알고 해결이 돼버렸어요. 필요하시면 저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앉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도 U 메시지, I 메시지라고 합니다. U 메시지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럼 상대방 감정 상해요. 근데 I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다, 이렇게 아팠다 하는 게 이게 I 메시지입니다. I 메시지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상처가 되고 나빴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해결책을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과정을 같이 얘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또 우리는 감사와 사랑에 표현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하는 말이죠. 제가 요즘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합니다도 하고요. 가끔 사진 찍을 때 이럽니다. 참 좋아요 이거. 네, 왜냐하면 사진 찍을 때 그러면은 아주 웃습니다. 젊은이들이 한번 언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고 그랬더니 I love you 이런 표시래요. 근데 말은 꼭 언어만이 아니라 행동도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같이 해서 나갑니다. 진정한 사랑,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가는 거예요. 더구나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가려고 한다고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어 친정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가지신 분들, 손주를 가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가정이 행복한 어린이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 행복한 삶은 행복한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주장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생의 황금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에서 내가 남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됩니다. 그렇죠? 가정의 구성원들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갖 배려하고 관심하고 돌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